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최신 보험, 또 금융 소식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좀 복잡한 뉴스들이 많죠.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 핵심적인 변화들을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게 목표인데요. 뭐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부터 새로운 상품 소식, 또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소식은요. 이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셨을 텐데 롯데카드 해킹 피해 보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롯데카드가 100억 원 한도 보험 들었다고 해서 이제 좀 괜찮겠다 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피해 고객 한 명당 받는 돈이 뭐 수십만 원 이 정도일 거란 얘기가 있어요. 100억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그게 말이죠. 보험이 보상하는 그 손해의 정의, 이걸 봐야 하는데요. 해당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법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손해액, 딱 이것만 보상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드사가 시스템 복구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유출된 모든 고객한테 일괄적으로 주는 위로금 같은 거,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자체는 100억 원으로 엄청 커 보여도 실제 개별 피해자가 뭐 소송 같은 거를 해서 법원에서 인정받는 피해 금액 자체가 만약에 크지 않다면 그 보험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 가입 총액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손해를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상하는지 이게 진짜 핵심이네요. 결국 약관의 그 세부 내용이 실제 보상 규모를 결정한다. 이거 소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귀가 좀 솔깃해지실 것 같아요. 비행기가 예정보다 늦게 뜨거나 아예 결항되면 복잡한 서류 같은 거 없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보험이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뭐 여러 손보사에서 나온다는데 이거 어떤 방식인가요? 네, 이걸 지수형 보험 또는 파라메트릭 보험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지수라는 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 여기선 이제 항공편의 실제 운항 기록이 되겠죠. 예를 들면 국제선 출발이 2시간 이상 늦어지면 5만 원, 뭐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하면 10만 원 지급 이런 식으로요. 미리 정해둔 객관적인 조건,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딱 충족되면 약속된 금액을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간편함이죠. 항공권 정보만 딱 등록해 놓으면 항공사 운항 데이터로 알아서 지연 여부 파악해서 보험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복잡한 증명서, 영수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탑승권 사진 정도 이것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와, 진짜 편리하겠네요. 특히 뭐 환승 시간이 좀 빠듯하거나 지연 때문에 계획 틀어지면 막 정신없잖아요. 그럴 때 신경 쓸 거 하나 덜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만 받으면 실제로 내가 쓴 돈,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숙박비가 더 들었다거나 식비가 나왔다거나 이런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편리한 대신에 실제 발생한 그 손해액 전체를 다 보상해주는 그런 전통적인 여행자 보험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된 금액을 받는 구조니까 실제 손해액보다는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운 좋으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보험 하나로 모든 여행 불편 비용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불편 상황에 대한 약간 위로금 같은 성격? 이렇게 이해하시고 필요하다면 기존 여행자 보험이랑 같이 조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행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생긴 거네요. 내 여행 스타일이나 필요에 맞춰서 장단점 잘 따져보고 활용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꼭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에 여러 가지 특약들 있잖아요. 이걸 소비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유리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거의 의무인데 사실 특약은 복잡해서 잘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번 개선안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방향이에요. 합리화, 안내 강화, 그리고 명확화. 첫째는 보상 기준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차가 사고 났는데 수리비가 차값보다 훨씬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주는 차량 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 뭐 이런 게 도입될 예정이고요. 둘째는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데 잘 몰랐던 유용한 특약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나 대신 보험금 청구해 줄 사람 미리 정해두는 거. 지정대리 청구인 특약.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건 아예 기본으로 포함시키되 원치 않으면 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셋째는 그 어려운 약관 용어들 있잖아요. 이걸 좀 쉽게 풀고 모호한 표현 줄여서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배달 플랫폼 운전자나 렌터카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특약도 새로 나올 예정이고요. 듣고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변화들이 많네요. 특히 약관 쉬워지고 몰라서 놓쳤던 혜택 챙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특약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그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특약의 보장 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특약이 추가되면 그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일부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좀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분쟁을 줄이면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누수를 막아서 보험료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나한테 꼭 필요한 특약이 뭔지, 또 변경되는 내용은 뭔지 이걸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갱신할 때 설계사나 보험사에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그냥 작년처럼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변경되는 특약 내용 꼭 살펴봐야겠네요. 다음은 좀 특별한 지역사회 보험 소식인데요. 경북 포항시에서요,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같은 거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배상 책임 보험에 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요. 따로 신청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포항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사랑 단체 계약을 맺은 거죠. 만약에 전동 보조기기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 5만 원 빼고 사고 한 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시에서 이런 보험을요.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게 시작된 걸까요? 아무래도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문제나 보상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전동 보조기기가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대상도 아니고 개인이 따로 배상 책임 보험 들기도 좀 쉽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거죠.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를 입은 제3자까지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용자 부담도 덜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는 좋은 사례라서 다른 지자체로도 좀 확산될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포항 시민 중에 해당 기기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제도겠어요. 내가 사는 지자체에서도 혹시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관련 소식이긴 한데 우리 생활과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은요, 은행 대출이 좀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금융 제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제재인데 이게 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관련 보험료 있잖아요. 기업이 드는 각종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사보험 같은 거요. 이게 최대 15%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 증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의 일부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반대로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보험료 할인이나 대출금리 우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니까 이제 안전경영이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기업들이 안전에 더 신경 쓰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안전 투자 잘하는 기업에는 금융 혜택을 준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당근거 채찍 전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 투자자들도 기업의 그 안전 경영 수준을 투자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건 기업들이 주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압력이 될 수 있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좀 높이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의 안전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 또 간접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억해 둘만 합니다.
자, 다음은 보험업계 내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삼성화재 노조에서 일부 고객들의 도를 넘는 악성 민원 때문에 그 보험 설계사나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요즘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속에서 나온 얘기라 더 주목이 되는데요. 네, 이 주장의 핵심은 바로 균형인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이거 당연히 중요하고 계속 강화돼야 하는 가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직원이나 설계사들이 뭐 인격 모독이라든지 업무방해 수준의 그런 악의적인 민원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선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악성 민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직원들은 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당연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꼭 필요한 안내나 상담조차 꺼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다른 선량한 소비자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정당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악성 민원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이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다른 대다수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나 회사가 소비자 보호 못지않게 이런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좀 건전한 소통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 존중이 더 나은 금융 서비스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역시 중요하다는 점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판매 시장의 지형 변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생명의 판매 자회사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줄여서 한금서. 여기가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즉 GA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설계사 수나 실적 면에서 독보적이라고 하네요. 네, GA 그러니까 제너럴 에이전시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판매하는 독립적인 판매 전문 회사를 말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좀 더 객관적인 상품 비교나 추천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한금서는 뭐 인수합병도 하고 자체 성장도 하면서 설계사 수를 무려 2만 7천 명 이상으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인 거죠. 이건 보험상품 판매 중심이 과거 보험사 직판 조직에서 점차 GA 채널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이 한금서의 수수료 수입 대부분이 모회사인 하나생명 상품 판매에서 나온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97%가 넘는다고 하던데 이게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 판매한다는 GA의 기본 역할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GA 형태를 갖췄는데 실제로는 수수료 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이 모회사 상품 판매에 쏠려 있다. 이건 사실상 하나생명 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낳는 거죠. 물론 뭐 소비자한테 가장 맞는 상품이 우연히 하나생명 상품일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상품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추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보험 상담받을 때 이 점을 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상담받는 설계사나 대리점이 GA 소속이라고 할 때요, 실제로 여러 회사 상품을 좀 균형 있게 설명하고 비교해 주는지, 아니면 특정 회사 상품만 너무 강하게 권유하지는 않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상품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나 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독립대리점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자세가 현명한 보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GA라는 채널의 특성 그리고 실제 운영 방식 이걸 이해하고 상담에 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번에는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성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들이 우리 고객들한테 받은 보험료를 잘 굴려서 수익을 내기도 하잖아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중에서 흥국생명이랑 ABL생명의 운용 자산 이익률이 이게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운용 자산 이익률이라는 건요, 보험사가 고객 보험료 같은 걸로 확보한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뭐 대체 투자 이런 데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잘 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해당 기간 동안 자산 운용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거뒀다, 이런 의미죠.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수익증권 비중을 늘리고 자산 재배분을 좀 잘했고, ABL생명은 채권이나 좀 특화된 대체 투자 전략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삼성생명 같은 큰 회사들도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수익률이 높은 보험사가 무조건 더 좋은 보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운용 성과라는 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투자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요. 또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사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는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대비 얼마나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급 요력 비율이라던가 부채 관리 능력 같은 다른 재무 건전성 지표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운용자산 이익률 순위가 높다는 건 참고할 만한 정보지만 그것만으로 회사의 우열을 뜩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성과도 중요하긴 한데 더 근본적인 안정성 지표들이랑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 소식은 앞서 다룬 GA 시장과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GA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업계의 주요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GA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로 첫째로 판매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 문제, 둘째는 설계사의 전문성이나 자격 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셋째는 불안전 판매 방지나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이런 것들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수수료 구조가 너무 단기 실적 위주라서 소비자한테 불리한 상품 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요. 또 수많은 GA 소속 설계사들의 역량이나 윤리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자격관리 방안, 그리고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판매하는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나 감독 강화,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제입니다. 업계 스스로 문제점을 좀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나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이런 논의들이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한테 좀 더 신뢰받는 채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아무래도 무리한 상품 권유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설계사 자격 관리가 강화되면 더 전문적인 상담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또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 불안전 판매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거고요. 물론 이런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이나 시장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GA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보험 가입의 주된 통로가 된 GA 채널의 변화와 또 자정 노력이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은행권 소식이지만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 구도와 관련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했던 4곳의 건소시엄이 모두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은행의 등장이 당분간 좀 어려워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였나요? 네, 4곳이 도전했는데요.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탈락 사유로는 첫째, 사업계획의 혁신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둘째,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 조달 능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셋째, 컨소시엄 주주 구성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그 지속적인 자금 확보 방안이 좀 불확실하다. 이 점이 큰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 무산되면서 기존 은행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분간은 기존 시중은행하고 인터넷은행,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이 셋 간의 경쟁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매개의 등장이 미뤄지면서 경쟁 심화에 대한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겠죠. 또 금융당국이 새로운 은행 설립 인가에 좀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취약차주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개선 같은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안 들어온다면 기존 은행들이 서비스 개선이나 금리 경쟁에 좀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 구도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가지 최신 금융 및 보험 소식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부터 간편 보험, 자동차 보험 특약 개선, 그리고 기업의 책임 강화와 판매 채널 변화까지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앞으로의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었네요. 역시 변화하는 제도와 상품을 잘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금융생활의 첫걸음이겠지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뉴스들 속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흐름 중 하나가 바로 정보와 편리성인 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는 간편해지고 상품은 개인에게 맞춰지는 추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더 발전하면 보험은 훨씬 더 개인화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차별화된 조건들이 제시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편리하다, 나한테 딱 맞춤이다, 이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에게 제시된 것이며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편리함과 맞춤화, 그 뒤에 숨겨진 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까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나한테 유리해 보이는 조건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뭔지, 혹시 다른 부분에서 불리한 점은 없는지, 그 데이터는 또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건지,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편리함에만 그냥 매몰되지 않고 제시된 정보의 맥락과 의미를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이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금융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리함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마무리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금융이해를 돕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